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촌 오빠가 교사의 일기장에서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 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사는 지난 2달 동안 해당 학생에게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남성이 가출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성은 아내가 왜 가출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중복이어서 날이 너무 더웠죠. 다들 몸보신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2000년대 광주 일대에서 16차례에 걸쳐서 연쇄 성폭행 및 강도 사건을 저질렀던 박기석. 내일 출소합니다. 내일입니다. 자, 박기석의 현 주소지는 전남 순천입니다. 자, 순천시는 법무부 경찰과 함께 어제 대책회의를 가졌답니다. 거주지 인근 순찰 강화, CCTV 확대 이런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실을 순천 시민들 과연 몇 분이나 알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순천 시민 여러분, 이거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아실 권리가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박기석.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소장,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 패서디나사입니다. 얼마 전 LA 다녀오는 길에 자, 사반 클리닉이란 간판을 봤어요. 자, 지금 나가고 있죠. 웃기고 신기해서 사진 찍었어요. 사반이 무슨 뜻이길래 저런 걸까요? 하신 차영우님. 신기합니다. 예. 자, 오늘은 오랜만에 칼퇴 사반 같이 보고 있을 울 엄마 윤미경 여사 사랑해요 하신 박병찬님, 서울 중구청장님, 남대문로 5가 84-6에 걸어놓은 이 쌍욕 섞인 흡연 경고 현수막 제발 좀 떼어줘요. 도심 한복판에 이게 뭡니까 하신 장미영님, 건강하게 한 학기 끝낼 수 있게 도와주신 남수원 초교 모든 선생님들, 특히 3학년 2반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신 강정희님, 김슬비님, 안향미님, 김광정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취객 주머니에 손을 쓱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늦은 밤 길을 걷는 저 남성. 자, 길에 놓인 매트리스에 뻗은 취객을 보더니 일단 뒤돌아보고 아저씨 일어나, 여기서 자면 안 돼 하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쓱, 바로 현금과 휴대폰을 탈탈. 자, 털린 줄도 모르는 저 취객 인기척에 하면서 일어나더니 비틀비틀 걸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에 CCTV 많다고 몇 번을 얘기합니까? 잡혔습니까?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일 오후에 저녁에 있었던 일이긴 한데요. 제주에서 길거리 걷던 50대 남성이 인도에 누워있는 취객을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는 휴대전화하고 현금 180만 원을 훔쳐 달아났는데, 인근의 CCTV를 분석을 해서 아마 경찰이 야간에 이 형사를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수사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검거를 했고요. 제주 도로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남성, 이 돈은 생활비로 썼다 그러고요. 휴대전화는 버렸다고 해서 경찰이 그 전화기를 습득을 해서 이 주치자한테 돌려줬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 재범의 우려도 있고 아마 절도 범죄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이어가죠. 음식 짜다고 버럭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긴 호프집. 자, 한 남성 직원을 불러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직원이 자리를 떠나자 갑자기 음식 접시를 확 엎어버립니다. 예, 확 엎었어요 지금. 자, 일단 카운터 쪽으로 가서 음식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예, 다시 자리로 가더니 나머지 음식들도
음식들도 확 엎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손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항의를 하니까 아이 돈 냈잖아 하듯이 저렇게 확 밀치고 나가버립니다. 자, 일단 뭐 먹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네, 아직 잡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항의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일 6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호프집인데 남녀 3명이 오코노미야끼 그리고 술 이런 걸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일행 중 한 남성이 직원을 호출해서 가봤더니 오코노미야끼가 너무 짜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 입 먹고 이런 요구를 했으면 다시 만들어주거나 이렇게 저렇게 좀 대처를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미 반 정도를 먹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불이 어렵다. 이 음식이 원래 좀 자극적이고 레시피대로 만든 거라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공손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알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계산하러 오기 전에 저렇게 오코노미야끼를 식탁에 엎어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다시 테이블로 가서는 나머지 음식들까지 엎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이 이거 좀 아니지 않냐, 치워주고 가셔야 한다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요. 이 남성은 가게 출입구 쪽에 있던 여자 직원의 가슴을 밀치고 그냥 어이구야. 나가버렸습니다. 어. 점주가 경찰에 신고했고요. 당시 같이 온 일행 중에 또 한 여성 같은 경우엔 차를 타고 왔는데 술 마시고 또 그대로 차를 몰고 나갔기 때문에 아이고. 이 부분도 함께 경찰에 진술을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왜 저러고 살아? 아니 오코노미야끼를 안 먹어봤나요? 짤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입맛이 다를 수가 있지만 모멸감을 주게 행동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업무 방해를 했던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종업원한테 폭력을 행사한 겁니다. 범죄예요. 뭐 위력의 업무 방해죄라든지 폭행,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음주운전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뭐 저는 검거가 될 거로 보이는데 조사를 받으면 처벌이 불가피하고 음주운전 추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다른 그 여성들한테도 저는 폭행이나 이런 것들 분노를 조절을 못해서 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런 게 전조 증상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끊든가 아니면 이번에 좀 조사를 받아서 앞으로 다시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경비 아저씨의 한 끼입니다. 자,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오피스텔 내부 현관 앞에 택배 상자가 가득 쌓여 있고 한 경비원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데 바로 폭우로 그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자 저렇게 배송되지 못한 택배를 지키고 있느라 끼니를 놓쳐서 빵으로 저렇게 대충 때우고 있는 겁니다. 자, 소장님. 네, 뒷모습이 참 우리 모두의 아버지 같기도 하고 쓸쓸한데요. 참, 이 작성자에 의하면 이 건물 오피스텔 자체가 좀 뭔가 방수 처리가 잘 안 됐는지 비만 오면 그렇게 건물 내부로 이게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폭우가 내렸던 아침에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4개가 다 고장 나는 일이 발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도대체 경비원이 건물 관리를 어떻게 했냐며 이렇게 막 온라인에 글도 쓰고 화도 내고 또 새벽에 안내방송에서 단잠을 깨웠다 막 이런 글도 올라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작성자께서 뭐라고 이제 적었냐면 그 온라인 글의 게시판에다가 비난받아야 될 자들은 시공사나 건설업체다. 경비원께서는 정말 이렇게 택배를 지키느라 끼니도 거르시고 저렇게 빵 한 끼로 그냥 이렇게 먹고 드시고 계시길래 내가 우유 하나 사다 드렸다. 불평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입주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올리셨대요. 그때부터 이제 불평 불만의 글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좀 짠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가게 장식품을 덥석.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프집 내부 남녀 4명 앉은 테이블 주목해 주세요. 한 남성이 탁상용 조명을 저렇게 들고 마음에 드는지 뭐 이래저래 막 보더니 뒤적뒤적 하던 옆자리 여성에게 가방을 건네받고 그걸 갖다가 조명을 그 안으로 쓱 아직 안 넣었어요? 빨리 넣어. 이제 넣습니다. 자, 넣었어요. 야호, 득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넣었어요, 지금. 이후에 자, 집어넣고 나서 이후에 자, 일단 정리를 하고 나가서 자연스럽게 음식값만 계산한 뒤에 저렇게 퇴장을 합니다. 자, 조명 크기가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걸 진짜 지금 왜 저러고 살까? 이거군요, 지금.
네, 지난 17일 밤 9시쯤 대구 동구의 한 호프집인데요.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남녀 4명이 가게 테이블 위에 둔 탁상용 조명을 절도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보시면 높이가 대략 27cm 정도, 폭은 10cm 정도라서 그렇게 작은 크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남성 한 명이 그걸 가방에 꾸역꾸역 넣어서 가져갔던 거고요. 상치우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장이 CCTV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조명이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것이긴 하지만 사장은 금액을 떠나서 어떻게 나이 먹고 이럴 수 있느냐라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간혹 그 술병을 따는 병따개 같은 걸 가져가는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게 인테리어 소품까지 가져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전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이렇게 테이블 영수증을 봤는데 이게 고의적이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필이면 현금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팀장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사실은 카페나 호프집에 손님들이 가서 거기에 또 예쁜 거 무슨 뭐 오프너라든지 찻잔이라든지 아니면 컵 같은 걸 가져가는 수가 있어요. 본인들은 생각하기에 장소를 이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엄연한 범죄거든요. 형법 329조에 보면 절도죄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이상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키게 되거나 신고돼서 잡히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범죄 기록도 남고 벌금도 내고 또 플러스 민사소송을 당해서 손해배상까지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쁘다고 하더라도 주인한테 허가받고 가져가면 모르지만 몰래 가져가면 절취입니다. 절대로 몰래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너만 편하면 장땡이니입니다. 자, 말 그대로입니다. 일단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공문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사진을 봤더니 배관이 뭔가로 꽉 막혔다는 거예요. 바로 누군가가 고양이 화장실용 모래를 세탁실 배관에 저렇게 버려가지고 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예요. 자, 관리소 측은 이건 범죄나 다른 없는 겁니다. 종량제 봉투에는 이걸 담아서 배출해 주세요. 저렇게 호소를 했는데 소장님 저렇게 되면 기술자 불러다가 저거 뚫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공용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러면 상관없는 사람들이 다 그걸 나눠서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이 뭐 혼자 편하면 되는가 뭐 이런 식의 제목인데 이게 어느 날 아파트에 막 거실에 화장실 세탁 배관이 막혀서 막 물이 흐르는 거예요. 거실까지 물이 흥건히 찬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러지? 라고 이제 관리사무소에 여쭤봤더니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배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관을 확인했더니 지금 저희가 보던 사진처럼 배관이 고양이 그 화장실용 우드 펠렛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드 펠렛하고 모래로 저렇게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아무리 물에 이제 물을 흘려 보내도 물에 녹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양채 같은 분이 귀찮아서 그랬는지 종량제 봉투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그리고 저도 저 우드 펠렛 그래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버리는 것도 간편합니다. 그 뭐 화장실 변기에 조금씩 버리세요.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기들만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뭐 다른 집들은 정말 세탁 배관이 넘쳐서 거실이 예. 물에 차는 그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이어서 보시죠. 자, 어느 영화 상영관에 들어온 관객 그런데 뒤에 있던 남성이 좌석 위에 발을 턱 족을 올려놨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항의했지만 내 족은 소중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욕설까지 했다는 건데 무슨 4D 영화 보러 온 것도 아니 발냄새까지 지원을 해줍니까? 그게 이제 저 사진을 좀 찍어서 저것 때문에 서로 또 다툼도 있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저기는 리클라이너 자석이 뭐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누울 수 있거나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극장 자석인데 그 자석에서 뒤편에 있던 남성이 저렇게 발을 위에 올리고 꼼지락거리기도 하고 뭐 냄새가 났는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상당히 좀 불편하게 해서 좀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언제 내가 지금 올렸냐고 내가 언제 쳤냐고 싸움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저렇게 촬영을 하니까 좀 찍지 말려고 또 찍지 말아라고 욕설도 하고 사실은 저게 뭐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까지 가버리면 냄새가 아니고 혐오잖아요. 예. 밑으로 내려도 되고요. 이제 저걸 올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앞 사람한테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유, 진짜. 범죄는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사연은 가죠. 내 옷 탐내는 신우입니다. 자,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말 그대로 옷을 탐내는 시누이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결혼 3년 차고요. 남편한테는 6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어머니 부탁을 받고 이 시누이가 사연자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러 왔던 겁니다. 그때 마침 사연자는 빨래한 옷들을 옷장에다가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걸 따라와서 막 구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연자는 평소에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옷을 많이 다양하게 가지고 있었다는데 시누이가 사연자가 아끼는 원피스 하나를 몸에 이렇게 저렇게 대보면서 아, 이거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언니 옷도 많으니까 하나만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온 겁니다. 그런데 사연자 입장에서도 이거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고 또 지금 품절됐기 때문에 시누이 주면 다시 구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처해했는데 남편이 와서 보더니 잘 어울리네 그냥 하나 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시누이한테 어차피 사이즈도 안 맞을 것 같고 아끼는 옷이라 안 될 것 같다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시누이가 삐져서 그대로 나갔다고 합니다. 본인이 너무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X랑 함께 참여해 보시죠. 제가 상황을 조금 격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세연님, 아니 아가씨, 이게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지? 네가 달라고 하면 내가 줘야 되니? 나한테 뭐 맡겨놓은 거 있어? 전 갖고 싶으면 네 친오빠 은배 오빠한테 사달라고 해. 알았어, 동그라미. 아니 이럴 수가. 아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은 신우이. 어머머머머머 이 언니 말하는 것 좀 봐. 와 대박. 왕년에 껌 좀 씹었니? 와 우리 엄마랑 오빠 앞에서 완전 조신한 척하더니 오빠 어딨어 은배 오빠. 너 어디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왔어? X. 좋습니다. 자 일단 은배 오빠부터 빨리 좀 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우이가 옷이 예뻐서 달라고 할 수는 있어요. 의견을 물어봤는데 언니가 싫다고 하면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뻐도. 그리고 옷이 품절된 옷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달랜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신우이가 좀 무리한 요구지 않았나. 그리고 또 삐졌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아까 말했듯이 자기 남자친구나 오빠한테 사달라면 되지. 올케가 안 준다는 해서 달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소장님. 아니 친동생하고도 싸우는 게 옷 때문인데 무슨 시누이한테 옷을 주겠어요. 그리고 또 달라 그러는 것도 뭐 귀엽게 약간 눈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더 잘 맞으니까 주세요. 주고 싶어요. 근데 그때 남편 와 내 동생한테 더 잘 맞으니까 줘라고 부채질하면 야 정말 화났을 것 같다. 이거는 정말 남편하고 시누이 잘못입니다. 예. 어지간하면 우리 박 저는 변호사님 소수 의견을 항상 하는데 추구하고 X를 들고 싶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겁니까 이게? 네. 이걸 한번 계속 받아들이잖아요. 매번 올 때마다 이어 주세요 언니, 이어 주세요 언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이번에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막아야 돼요. 어디 버릇없게 와가지고 옷 달라고 애교도 하나 없이. 애교 있어도 안 돼요. 옷을 왜 줍니까? 그렇군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요. 네, 대동단결 동그라미 대부분 말씀해 주신 것 진짜? 같습니다. 하치50님은요. 이거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음. 거지근성이에요 하셨고요. 김태현님, 저거 한 번 주면 계속 주게 됩니다. 나나님, 새언니였으니까 이렇게 끝나지. 친언니였으면 머리채 잡힙니다 하셨고요. 은맘님, 그런데 소수 의견도 주시기도 하셨네요. 동생이라 생각하고 그냥 주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김희열님, 딱 우리 집 상황이에요라고 하셨어요. 자 30초 후에 뵙겠습니다. 너무 푹신해서 허리가 꺼지면 편안함도 꺼지니까 지금 바로 몽제로 허리 업. 척추 라인을 따라 탄탄하게 받쳐주어 허리가 편안한 매트리스 몽제 딥슬립 매트리스. 샤크 에버파워 시스템 IQ 플러스. 먼지 양에 따라 흡입력과 스피드를 조절해주고 걷지만 해도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니까 청소를 파워풀하고 간편하게. 샤크.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의 사촌 오빠가 교사의 일기장에서 갑질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해당 교사를 둘러싼 의혹들을 짚어봅니다. 자 일단 왜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교사의 사촌 오빠라는 분의
글이 올라왔죠? 네, 일단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교사의 소식이 보도된 기사 하나에 본인이 사촌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는 건데 그 일기장 내용을 받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거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청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서 괜히 이슈 만드는 걸 방지해야 한다 라면서 사진 찍는 거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찍지 못했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조사 요청했지만 진술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경찰들이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빨리 부검할지 자살 처리해서 장례할지 정하라고 다그치기만 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힐끗 본 그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적었고요.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걸 댓글로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제 서희초등학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정통신문인 서희교육통신이라는 거를 전교생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의혹 6가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했던데, 자, 그런데 그 교육통신문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왔어요. 자, 주로 가정통신문에는 뭐 담임 학년은 본인 희망대로 배정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폭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학급 발생 사안이 다음날 마무리됐다. 뭐 이런 등등의 이 얘기를 저처럼 굵은 글씨를 써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학년 배정은 배정 점수 높은 사람들이 5학년, 4학년, 3학년을 하고 6학년, 1학년을 많이 기피한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나이스가 교사의 희망 업무다 이 발표, 이 얘기에 대해서도 신규 교사가 그걸 왜 하느냐. 신규가 하는 게 너무 중한 업무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 신고 사안 없었다고 교육지원청에 간 적 없었다고 한 부분 그거 정식 신고 절차만 안 했을 뿐 아마 민원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반박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희초 동료 교사들도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한 그 반박 글에 대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서울 교사 노조에서 동료 교사의 그 제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일지망으로 1학년을 지망한 것이 아니라 이 교사들이 6지망까지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고인은 4지망에 1학년을 썼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마치 우리 여태까지 이 보도를 들으면 이 교사께서 1지망으로 마치 1학년을 원한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보도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4지망에 1학년을 썼다라는 아하. 거예요. 이 학교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숨기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셨냐면 4세대 나이스 오류로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연차의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까지 감당하면서 그것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까 먹먹하다라고 전하셨고요. 또 학교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사들에게 함구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동료 교사들의 제보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 해당 교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결국 학부모 그게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시달려서 결국 벼랑 끝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명의 학생 또 수명의 학부모의 어떤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증언이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화번호 얘기를 합니다. 이 동료 교사에게 들어보면 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소름 끼친다. 이 방학 후에는 휴대전화 바꿔야 된다.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개인 전화번호 공개를 안 했는데 학교랑 연동이 돼서 이게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소통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학급에 선생님 때문이야 막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이 학생의 어떤 소리가 환청이 좀 들린다.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이것도 동료 교사 진술이 있고 또 이 이마에 그
뭐 연필로 좀 뭐 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피해 학생 부모가 교무실 찾아와서 이 교사 자격 없다. 애들 케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항의했던 부분도 동료 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실로 찾아와서. 예.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초등학교가 서초동 그 법조타운 인근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때문에 그 서희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또 직업 뭐 이런 거 짐작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과도한 민원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오늘 2020년부터 서희초에서 근무했었거나 아니면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은 학교 폭력을 담당했던 교사는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도 했었고요. 예, 그런 말도 했었고 그 외에도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교사들이 근무에 매우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그 서희초의 그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조 측에서 제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이 사건 처음 전해드리면서 좀 이 사건의 어떤 내용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의 제보 아니면 현직 교사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교사분들의 고충 이런 걸 좀 전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제보 메일과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그중에 제가 딱 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따님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내 교대에 가라고 우리 딸 등을 떠밀었던 내가 정말 죄인이다.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자, 이 기자가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만큼 또 현직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1학년 교사라고 밝힌 어떤 분은요. 이 몇 년 전에 집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던 학부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했고요. 3년차 초등교사라고 밝힌 어떤 분은 3년 차인 저도 아는 내용을 학교 측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행동하는 학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애한테만 덮어씌우냐. 애들이 오히려 우리 애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나까지 무시하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학부모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면 이 사실을 선생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온갖 걸로 민원을 넣는데 정말 힘들다. 이런 내용도 남겨주셨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조울증 2형 이게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병명이랍니다. 조울증 2형.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말 좋은 선생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또 소문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좀 밝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함께 이제 이 제보를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학급 운영 당시에도 아이들이 이제 분쟁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녹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안도 녹음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한결같고 차분한 교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선생님이 우위를 맡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갈등이 있을 때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잘 중재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교사분이 생전에 제자에게 쓴 편지도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자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 글쓴이는 교사 커뮤니티에 보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지난해 9월 20일 작성한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공공에게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해야 할 것들도 늘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는 우리 공공아, 너희 노력 하나하나가 쌓이고 쌓여 이렇게 빛이 되는 날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웃음표를 했고요. 늘 대견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며 학생을 북돋아 줬는데 당시에 편접편 해당 교사하고 그 남학생의 어깨를 감싼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태라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경찰이 이 서희초교 근무하는 교사 6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선생님을 들어서 바닥에다 내꽂았던 그 6학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자, 그 부모, 학부모가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 직후에는 별도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애가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고 경계성 지능에 해당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선생님이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 잘못도 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화장이 커지자 부모는 이 사건 제일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사에게 용서 빌고 싶다. 학생 역시 반성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야 사과의 뜻을 보였던 겁니다. 또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연락처를 못 받아서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했다면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자, 아무튼 네. 이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이 학생에 대해서 전학처분, 강제 전학처분이 떨어졌고요. 또 특별교육 12시간 하고 부모도 좀 받아라.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 받아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전학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인천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사는 지난 2달 동안 해당 학생에게 언어와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정말 왜 이런 일이 갑자기 이렇게 몰아서 벌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계속 있었는데 저희가 몰랐던 걸까요? 자, 연이어서 교사 폭행 사건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일반 교사가 아닌 특수교사. 네,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장애 학생을 그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에 인천의 한 초등학교, 일반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 여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건데 당시 교사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다가와서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잡아당겨서 의자에서 넘어뜨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수학급 수업을 듣는 학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요. 특수학급이라고 해서 절대로 무조건 다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말 안 듣고 뭐 이런 학생도 있지만 선생님 말을 너무 즐거워하고 선생님을 따라다니고 선생님 좋아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가해자인 학생은 좀 공격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 학생이 다른 학생한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이 선생님이 그 모습을 말리려고 하셨답니다. 근데 말리려고 했더니 그 학생이 선생님한테 다가와서 주먹을 이제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공격적인 성향을 평소에 보였다고 해도 만약에 남자 교사, 체격이 건장한 남자 교사였어도 그랬을까요? 하는 의구심을 저는 갖습니다. 자, 아무튼 팀장님, 아까 사파에서도 나왔지만은 저렇게 해서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바닥에 꽈당하고 넘어졌으면 충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폭행을 당한 그 교사분이 목 부위에 통증이 심했기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119 불러가지고 구급대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게 이제 지난 6월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해 보니까 오늘도 실군을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니까 몸이 아프셔도 가르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 교사는 오늘도 교단에 섰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교사가 그동안 꾹 참아왔던 사실을 하나 털어놨다는 점인데요.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2개월간 폭행. 이미 2개월 전부터
그 학생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 왔다는 겁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던 건지 피해 교사가 한 언론사를 통해서 밝힌 입장 들어보시죠.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지만 계속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부모께서는 아이가 선생님을 싫어해서 한 행동이라며 책임을 교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저는 아이의 신상 정보가 조금이라도 노출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아이의 나이와 학년 공개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자, 지금 실제로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폭행이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뭐 머리채를 뭐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폭행을 당했던 걸로 보이는데 전치로 따지면 이미 4주가 있어가지고 지금 합치면 치료 기간이 한 6주 정도에 이르는 중한 폭행들이 지금 반복됐던 걸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얘기를 하지만 부모님이 학부모가 지금 학생이 선생님 싫어서 한 행동이다라고 선생님 탓을 좀 돌리는 모양새고 그렇지만 선생님은 이 학생에 대한 뭐 신상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부모, 가해 학생 부모의 태도 소장님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특수 학교를 다니거나 이렇게 일반 학교에 특수 반에 가 있는 학생들의 부모님을 여러 번 만나 뵀는데 이 부모님들은 이 아동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깍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죄송해하고 우리 아이가 혹시 또 오늘도 힘들게 하지 않았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께서 선생님의 탓을 하신다는 걸 저는 믿을 수가 잘 없었어요. 물론 뭐 사고가 나기 전에 선생님께 저희 아이가 선생님을 좀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미 폭행이 이렇게 6개월 동안이나 일어났다고요? 이렇다면 이미 사실은 늦은 거죠. 일단 무조건 선생님께 사과를 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부모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 만약에 부모님 선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장애인 통합반을 운영하는 것은 이 장애 학생도 사회에 자연스럽게 이제 사회에서 일반인들과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가 가장 많거든요. 물론 뭐 장애 인식 개선 사업도 있지만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고 있으신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런 행동을 계속하고 부모님도 통제를 못 하신다면 특수학교로 또 전학을 가는 것도 사실 고려해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사진도 봤지만 그러니까 확 드러나는 부위에 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면 알 텐데 학교 측은 뭘 했나요? 네, 일단 이번 사건 일어나고 나서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 열긴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방학 전에 5일 동안 출석 정지 그리고 분리 조치 취했고요. 8월 중에 개학이 있습니다. 개학한 뒤에는 3일 더 분리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참 공교롭은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특수교사가 방금 보신 그 선생님 단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보조교사도 안 계신답니다. 네. 자, 다시 말해서 분리 조치를 한들 그 친구가 다시 나오면 그 선생님이 또 봐야 한다는 얘기죠. 딜레마인 거예요.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학교의 특수교사는 한 명입니다. 특수교사가 이 학생들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문제가 특수교사가 있고 보조교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특수교사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다 그렇진 않지만 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출돼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아동을 학생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마주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보조교사 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좀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보강하겠다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지금도 많은 현직 교사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정말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보고 또 봐도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지난 5월 남편 하나 믿고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온 만큼 누구보다 잘해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여행을 다니며 신혼생활의 단꿈에 젖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내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대화도 사라지고 함께 밥을 먹는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행방을 수소문하고 가출 신고까지 했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애타는 심정으로 아내를 기다렸던 남편은 이제는 결혼 자체를 없었던 일로 하고 싶다고 합니다. 대체 왜 이런 마음까지 먹게 된 걸까요?
자, 이번 사건은 사반 가족께서 직접 또 제보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뭐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좀 전제를 할 것이 대다수 다문화 가정 커플은 행복하게 사시죠. 예. 하지만 오늘 전해드릴 이런 사례처럼 일부 좀 불편한 진실도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일단 두 사람 국제 결혼 커플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죠? 네, 일단 제보자는 44살 남성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70대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도 남성도 결혼을 굉장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서 이 여성을 만나고 여성에게 반해서 결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업체를 통해서 소개받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 신부의 나라인 베트남을 어머니와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예비 신부는 20대 여성이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제보자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언어장애가 있는데 그래도 괜찮냐 이렇게 물었는데 상관없다, 괜찮다고 해서 결혼 약속을 하게 됐고요. 지난해 8월에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결혼 이민자들이 들어오려면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 수준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뭐 그런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당분간 베트남에 얼마간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남편은 이 아내가 한국으로 언제 입국을 하나 정말 손꼽아서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정말 늘 전화하고 문자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확인했어요. 또 아내도 남편한테 뭐 날씨가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저는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 붙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굉장히 좀 따뜻한 문자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붙었어요. 한국어 시험에 붙어서 올해 5월에 지난 5월에 입국을 하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좋아서 공항에 가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죠. 예. 아내가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정말 재밌는 곳, 좋은 곳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또 항상 다정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또 한국어도 더 잘하면 좋으니까 한국어도 더 자상하게 가르쳐주고 또 한국어 센터에도 등록해주고 그렇게 자상하게 행동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신혼의 단꿈에 젖어서 매일매일 정말 하루하루 행복한 나날을 보냈는데 어느 날서부터인가 조금씩 아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짧았던 거고요.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말수가 적어지기 시작했고 또 대화도 꺼내듯이 대화도 별로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밥도 같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남편이나 시부모가 있으면 함께 있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또 나 배가 아파. 또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해서 주장하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랬더니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고 하니까는 이제 남편이 뭐라 했냐면 계속 아프다는 사람을 계속 가자고 이제 병원 가보자고 하니까는 병원에 데려간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프다고 했지만 제 생각에는 핑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자, 뭐 아내의 태도가 저렇게 좀 변하긴 했지만 남편은 아프니까 저러는 거겠지. 또 혼자 이역만리 와서 얼마나 힘들까 더 신경 써주고 챙겨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던 중에 함께 어느 날 외출을 한 이 아내 남편에게 이 얘기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화장실 다녀올게. 네, 이게 지난 7월 4일, 지난 4일의 일이었습니다. 그 전날인 7월 3일에 외국인 등록증이 마침내 나왔고요. 이걸 아내에게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4일에 함께 이 아내 실비보험 들어주기 위해서 같이 보험회사를 찾게 됐는데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아내를 화장실 다녀온다는 아내를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CCTV를 확인해 봤는데요. CCTV에 아내의 모습이 저렇게 찍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다가 사라집니다. 잠시 뒤에 다시 돌아와서 힐끔힐끔 복도에 누군가가 오는지 쳐다보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뛰어나가는 모습까지 저렇게 CCTV에 잡혔습니다. 박 변호사님. 네. 자, 처음에는 이제 혹시나 베트남 친구, 한국에 있는 베트남 친구 만나러 갔나 아니면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하자 결국은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고요. 또 아내가 어디 갔는지 확인하려고 특히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만나러 갔었는데도 거기서도 별다른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 9일 날에 자신의 SNS에 아내를 찾는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뭐 하여튼 어디로 갔는지 정말 걱정이 되고 금전적 이유로 가출한 것이면 다시 만나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갑자기 홀연히 사라진 아내의 행동의 그 이유, 원인이 이거였나 하는 또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편 SNS 그렇게 해서 아내를 찾았는데 카톡으로 한 사람이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당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랑 키스하는 사진을 봤다라는 걸 보냈고요. 또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내와 남성이 함께 있고 키스하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 사진을 확인했던 거죠.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무너졌겠습니다. 자,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홀연히 사라졌던 아내가 다른 어떤 베트남 남성과 저렇게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을 받은 겁니다. 자, 소장님.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너무 기다리고 계시는 상태였는데 저런 사진을 봤으니 정말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지금 약간 좀 우울증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고 먹기도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도대체 나랑 왜 결혼했냐. 나는 배신할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정말 아내를 믿었다. 그녀는 결국 배신한 거다라고도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녀의 결혼 목적이 정말로 한국의 체류 자격을 위한 것뿐이었으면 정말 이기적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남편 못지않게 또 속상하신 분은 같이 베트남에 가셨던 이 노모시죠. 예. 이 노모시 거도 이럴 것 같으면 오지를 말지 왜 와서 우리 아들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냐. 아들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거 보는 게 너무 괴롭다라고 또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 제보자나 제보자 어머니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 이렇게 다정하게 행동했다가 결국에는 이 체류 자격을 얻으면 도망가는 이런 류의 사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6,900만 원, 7천만 원이죠. 아이고야. 예, 가량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극히 일부 사례이긴 합니다만, 자, 박 변호사님, 우리 이 네. 제보해 주신 분께서 이제라도 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자, 혼인 취소, 이혼하고 다르죠. 처음부터 혼인이 없던 걸로 되는데 더 강력한 하자가 있는 거는 혼인 무효도 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긴 한데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이전에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혼인 신고하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 혼인 취소나 무효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사유로 많이 됐다 그러면 혼인 취소라든지 무효는 어렵다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입증을 좀 해내야 됩니다. 혼인 무효는 뭐냐면 아예 그 베트남이나 다른 남성이 있었고 결혼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뭔가 다른 어떤 조건 때문에 체류 같은 것 때문에 했다면 혼인 무효도 가능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이제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다문화 가정, 이 국제 결혼을 했을 때 부적응 때문에 이렇게 가출하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단정적으로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50대 배 씨는 최근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에 갈등이 깊어져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돈독했던 부모님과 남동생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한 건 8년 전부터인데요. 당시 결혼을 준비하던 남동생에게 부모님은 노후 자금이었던 집을 금매로 팔아서 그중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이후 부모님은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면서 힘들게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하지만 남동생은 결혼 후 부모님에게 생활비는커녕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님과 누나의 연락처까지 전부 차단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파탄이 난 배 씨 가족, 대체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이 사연도 우리 사건반장 가족께서 직접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 부모와 남동생 사이에 갈등이 답답하다면서 누나가 제보를 해주신 건데, 자, 그렇다면 원래 이 남동생과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원래부터 안 좋았던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약간 좋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이 배 씨의 아버지는 좀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욱하면 폭언도 하는 편인데 남동생에게만큼은 좀 덜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동생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남동생이 공부를 좀 길게 한 편이었는데 그때 전적으로 부모님이 지원을 했습니다. 배 씨 입장에서는 약간 서운할 정도로 부모님은 항상 아들 하면서 남동생을 예뻐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니 같은 경우엔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남동생도 어머니를 굉장히 각별하게 여겼고 부모와 남동생 사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들은 금이고 딸은 은이다. 아이, 이런 말씀을, 아이, 물론 예전에는 또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자, 문제는 이 남동생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네. 부모님이, 아이고, 아이, 금이라는데, 그렇죠. 돈을 막 팍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먼저 50대 이 배 씨는 결혼하지 않았고요. 이제 동생 또 결혼한다 하더라도 뭐 약간만 지원해 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남동생도 꽤 늦게까지 결혼하다가 39살 때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아들한테 금이야 은이야 뭐 얘기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집은 해줘야 된다 해서 바로 살던 집을 팔아서 아들한테 1억 5천만 원을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이 부모님한테는 노후 자금이 그 집이 전부인데 급하게 이 집을 팔다 보니까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팔았다고 합니다. 자, 물론 뭐 자식이 결혼한다는데 부모님 입장에서야 해 줄 수 있는 만큼 다 해 주시겠죠. 그게 부모 마음인데. 자, 그런데 그 이후로 부모님의 경제 사정이 조금씩 안 좋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집이 노후 자금의 전부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을 팔아서 이 부모님께서는 이제 좀 더 이제 경기도 지방으로 이제 서울에 계셨었나 봐요. 근데 경기도 변두리로 이제 나가서 조그만한 집을 사셨어요. 그렇게 사는데 이 집값이 또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면은 생활할 방법이 없다 싶으셨는데 그때 마침 유치원에 이 운전을 할 자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님께서 유치원 근처로 가서 집을 다시 얻어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이제 유치원 근처로 다시 또 이사를 가셨는데 이렇게 뭐 2번, 3번 이사를 가다 보니까 그나마 있던 돈도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결국에는 그 일도 오래 하시기가 좀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자리는 없으신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힘들게 생활하시고 이 제보자이신 배 씨께서 생활비를 조금씩 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 집 마련해 주시느라고 다 거의 올인을 하셨는데 정작 기초노령연금만 받으면서 지금 힘들게 살고 있어요. 정작 은이다 했던 그 딸이 생활비를 조금씩 이 부모님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팀장님, 아들놈 어디 갔어요? 아들놈? 아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생활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달란 게 아닙니다. 빌려달라고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 5천만 원을 드릴 테니까 부모님이 지금 작은 집을 갖고 있어요. 그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 하하, 이 아들 진짜 이런 아들은 저는 안 둡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는 배십상이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툼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공동 명의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끝났으면 다행인데 그 후로 남동생이 변한 거죠. 부모님의 안부를 묻거나 또 찾아오는 일이 cực 드물었고 또 그리고 어느 순간 부모님의 생신도 챙기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거 거의 그럼 막 의절한 직전까지 가는 상황 같은데 말이죠. 자, 물론 이 남동생이 혹여 경제적인 사정이 또 뭐 어떤 사업을 하든지 뭘 하다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이랬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관련해서 이 사연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얘는 그 집을 사서 쭉 살면서 집값이 올랐어요. 2억 정도 올라서 5억에 팔았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은 거 사서 그쪽으로 30평대로 이제 둘이 사니까 넓은 집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 집에 한 번이나 갔어요. 그 아들 집에. 딱 한 번 갔는데 집이 너무 좋더래요. 아니 뭐 형편이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형편도 굉장히 괜찮았고요. 그러다가 2019년에 또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당시 제보자인 배 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누나가? 예, 아버지 생신 때 그 남자친구를 좀 소개하는 자리를 갖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이 남동생한테도 연락을 해서 누나가 남자친구 초대하고 싶다고 하니까 생신 때 너희들도 꼭 와서 인사 좀 해라.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주고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케가 그러니까 남동생의 아내가 안 오겠다고 한 겁니다. 당시 올케는 형님이 사귄 지 1년도 안 된 남자를 집에 소개시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왜 인사를 하고 왜 마주해야 하냐. 절대 안 가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말이 안 돼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남동생도 그런데 자기 아내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럼 나도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남동생 부부는 아무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서 여기 좀 오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와서 인사만 하라는 건데 왜 안 오냐라고 화를 냈고요. 며느리에게도 싫은 소리를 하면서 결국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자, 누나가 결혼할 사람을 데려왔어요. 심지어 아버지 생신이었고 멀리 살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오는 게 자식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자, 관련해서 이 사연자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나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누나 때문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다 누나 잘못이고 누나 책임이고, 그리고 뭐 누나가 뭐 그 남자랑 뭘 하고 다니든 막 입에도 못 담을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이제 남자친구를 집에 소개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는데 걔가 저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막 누나 때문에 이렇게 모든 상황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하면서 저한테 아버지랑 의절했대요. 걔가 아버지랑 의절했고 다시는 안 볼 거고 막 하면서. 이거 거의 뭐 지금 의절한 네. 것 같은데요. 뭐 결국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 누나 같은 게 배 씨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 하고요.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별로 좋지도 않은 사람 사귀면서 그거 자꾸 때문에 분란 만드냐, 남동생이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 부자 간 사이도 좀 화해시키려 노력했지만 엄마 전화도 본인 차단했다고 그러고요. 나중에 이제 누나가 안 되겠다 싶어서 남동생한테 예. 다 잊어버리고 좀 잘 지내자라고 하면서 뭐 생일 케이크도 보내고 했는데 다음에 또 가족끼리 밥 먹자고 하면서 명절 달에 보자고 했는데 그러더니 갑자기 또 연락을 두절하게 된 겁니다. 야, 이 진짜 소장님, 저는 이제 이 형제 사이라는 게 부모라는 연결고리가 이제 끊어지면 정말 위태위태한 게 형제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례는 이미 부모님이 계시는데도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뭐 이 사례자의 남동생이나 올케 얘기는 못 들어본 거니까 뭐 우리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해 봤어요. 사실 저는 약간 이 올케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 사실 누나의 남자친구를 50이 넘은 누나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면 경사 아니에요? 경사라서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를 왜 만나야 돼? 라고 이제 올케가 얘기하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만날래? 이러면서 이제 이 가족의 금이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나가 막 노력을 해가지고 화해하는 것 같았는데 추석 때 잘 만나서 뭐 애매하게 굉장히 따뜻하게 잘 지냈는데 그다음에 또 이유도 없이 그냥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이 올케가 집에 시댁에 오고 싶지 않아 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제 신우이는 올케를 좋아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올케 도대체 왜 오빠가 안 온대? 그랬더니 그냥 오빠가 시간을 갖고 싶대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제보자의 속은 좀 타들어가는 거죠. 자, 이건 그 진짜 며느리 손주까지 보신 우리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제 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면 다른 집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누구 탓이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 올케의 어떤 반응, 아니 뭐 우리 그이가 그냥 시간을 좀 갖고 싶은가 봐요 하면서 전화를 딱 끊고 그냥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 이게 뭘까요? 지금 제가 이 사안을 판단하건대 이 지금 올케라든지 그 남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한테 받을 건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능력이 안 돼.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 며느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좀 나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차라리 부모님들을 내가 봉양을 안 하고 따로 살게끔 관계없이 끊으려는 그런 생각 같아요. 제가 보기에 좀 약간 흥분했는데 어찌됐든 부모를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살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오늘은 제보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너무 답답한 상황에 이건 제 상사 다른 분이 좀 한 말씀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주변에 아무도 없거든요. 이대로 두면 정말 이대로 우리 가족은 끝나는 것 같아서. 자, 지금 제가 그 중간중간 채팅창을 보고 있는데 이거 우리 집 얘기예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 자, 그런데 심지어 이 제보자분께서 저희가 보통 이걸 각색을 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신의 어떤 성씨 그대로 배 씨다. 이거 노출해도 좋다. 그러니까 정말 이 동생놈, 죄송합니다. 동생 녀석 정신 좀 차리게 이거 정말 다 각색하지 말고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어요. 자, 박 변호사님. 네. 좀 따끔하게 한마디 해달라고 그러세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동생도 동생이지만 옳게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정신 차리라고 한다 해가지고 바뀔 수 있는 상황인지도 사실 의문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이 이제 가족인데 또 본인이 연락을 좀 끊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 좀 더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글쎄요 좀 사실 또 납득하기 좀 어렵네요. 일단 그리고 1억 5천만 원. 이거 그거 돌려받을 쉽지는 않아요. 거. 그거는 증여를 해버린 거거든요. 무상으로 준 거고 그 때문에 그 돈을 반환받거나 뭐 조건을 걸지 않았다면 돌려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 5천 받을 방법은 사실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만약 부모가 좀 상황이 너무 어렵다면 부양료 청구 소송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또 딸도 부양을 할 또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이게 또 두 사람한테 다 그 의무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자, 소장님이 좀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사연을 들었는데 사실 의절할 이유가 아닌 걸 가지고 부모님하고 의절을 한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5천만 원 공동면이 안 해준 거, 그다음에 누나 남친 데리고 왔던 거 사실은 지금 부모님을 안 볼 일이 아닌데 지금 어머님 아버님 너무너무 많이 속상하시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불효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뭐 납득할 수 있는 사연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정도의 일로 부모님을 안 보신다면 그건 정말 사회 통념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가진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효하신 분들을 보면 또 본인들의 자식들한테도 또 불효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생께서 혹시 사건 반장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반성을 하시고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 우리 가족님 정말 이거 우리 집 얘기다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 정말 많으십니다. 김준희 님도 저희 집 아들은 알맹이고 딸들은 껍데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고야. 알맹이라던 그 아들 지금 결혼하고 부모한테 신경도 안 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라벤더님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딸은 차별했는데 버릇 없어진 아들이 돈만 받고 핑계거리 찾아서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누나분만 불쌍하네요 하셨습니다. 바른사람님 제보자분도 선 잘 그으세요. 잘못하면 받은 것도 없이 부양만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선 그으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전혜린 님도 이거 우리 집 얘기 같네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일이 정말 많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네, 열차가 선로에 서 있던 오! 트럭 한 대와 충돌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순간 트럭이 폭발하면서 열차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열차도 얼마 못 가서 불구덩이 속에서 멈췄는데요. 폭발한 트럭에선 불기둥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놀란 열차 승객들은 황급히 빠져나오는 모습입니다. 운전자는요? 천만다행히도 이 트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로에 덩그러니 서 있던 트럭이었는데 하필이면 선로 위에서 시동이 딱 꺼지면서 고장이 나버렸다고 합니다. 당황한 운전자는 트럭에서 내려서 관제사와 철도 경비원에게 제발 열차 좀 멈추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미 늦었던 겁니다. 자, 그럼 철도 승객들은요? 화염에 휩싸인 열차에는 60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한 승객이 빠져나오다가 다친 것 외에는 기관사, 승무원 포함해서 대부분 승객이 부상도 없이 열차에서 아유. 무사히 탈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요. 현재 해당 선로는 모든 점검을 마치고 정상 운항 재개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아공으로 가보시죠. 도로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오! 갑자기 뭐야, 저렇게 이거? 터지면서 차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도로 인근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서 모두 도망칩니다. 뭐야, 영화 같아 이거. 정말 믿기 힘든 사고인데요. 네. 도로가 폭발하면서 수백 미터에 달하는 아스팔트가 완전히 쪼개져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차들은 사방으로 튀어넘어지고 부서지고 갈라진 도로 위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 피해 차량만 무려 37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도로가 꺼지며 생긴 싱크홀을 피해서 사고 현장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테러예요?
맨홀 안에서 정체불명의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살짝 보이시죠? 예. 당국은 지하가스관에서 누출이 일어나서 폭발로 이어졌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사고로 최소 1명이 숨졌고 50명 정도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자, 한 스포츠카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운전대는 보이지 않고 웬 신발 한 짝이 달려 있어요. 운전자 가속 페달을 밟더니 그 신발을 돌려 출발을 합니다. 저게 운전대예요? 자, 운전대에 각종 액세서리를 달아서 꾸미는 건 봐도 저렇게 운전대를 통째로 바꾸는 건 뭐 처음 보는 광경이죠. 뉴요커 또 힙스롬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보기엔 위험해 보이는데 이를 본 행인도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죠. How is he driving with a boot, bro? And how you so comfortable in the car? Chilling? Just living life, bro. Nah, I need to see that skirt off. I need to see that spin off. Y'all see the Timbs, though, right? We see the Timbs. 아니 근데 저는 저 핸들보다 저 뒤에 저 간판 페리카 저거 우리나라 거잖아 저거. 치킨집. 맞습니다. 자, 최양락 그 아저씨가 불렀던 거. 네, 맞습니다. 왜 죄송합니다. 하필 신발이었을까 싶은데 운전자는 신발 앞 코어를 딱 잡고 아주 스무스하게 핸들링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도 창의적인 건 인정하지만 무슨 의미가 있냐면서 황당해하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대학교 졸업식 현장입니다. 단상에 올라선 학생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되자 졸업장을 받기 위해서 걸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졸업장 받기도 전에 한 남학생이 성급 다가와서 그러곤 무릎을 꿇고 여학생에게 반지를 건넵니다. 아야, 프로포즈. 나랑 결혼해 줄래? 바로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여학생은 부끄러운 듯 어쩔 줄 몰라 하죠. 남학생은 그런 여학생 손에 살포시 반지를 끼워주면서 꼭 안아주기까지 합니다. 자, 졸업생들은 물론 교직원들까지 모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이 둘을 축하해주는 모습입니다. 부럽다. 아유. 자, 근데 이 영상이 SNS에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의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눠졌어요. 왜요? 졸업생 모두가 주인공인 졸업식에서 굳이 프로포즈 해야 되냐? 민폐다. 아하. 여학생이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다라고 남학생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고요. 반면에 모두가 축하해주는 상황이었는데 무슨 민폐냐? 진정한 사랑꾼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두 학생이 어떻게 됐는지 전해지진 않았지만 누리꾼들의 감론을박은 계속 그렇군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빨리빨리 가보죠. 네, 한 고양이 집사가 고양이 앞에서 고양이 인형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예뻐해줍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떠나죠. 근데 이 고양이 집사가 완전히 내려간 걸 확인하자마자 사냥하듯이 고양이 인형의 몸을 저렇게 물어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앞발로 때려 눕히는데요. 질투? 맞습니다. 자신만 이뻐해야 할 집사가 다른 고양이에게 눈길을 주니까 질투가 났던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집사가 떠나자마자 바로 응징을 해버렸던 겁니다. 이런 귀여운 모습의 집사는 과연 어떤 인형을 제일 싫어할지 테스트에 나섰는데요. 첫 번째 인형은 확 덮쳐버리고 저렇게 첫 번째 인형은 덮쳐버렸고요. 두 번째 인형을 예뻐해주니까 목덜미까지 물어버렸습니다. 자, 세 번째 인형도 마찬가지로 뒷발로 팡팡 때려서 눕혀버렸다고 합니다. 아이고. 질투하는 모습도 그저 귀엽기만 한 고양이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집사야 한눈 팔지 마라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주말에 비가 또 왕창 쏟아진다고 합니다. 모두 무탈하게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